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장도 보면 뭐 하락장이었어요. 지수는 좀 많이 받쳐줘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 종목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하락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지수의 움직임은 지금 이제 현재 지수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자, IT가 무너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견고하죠. 자, 대장주를 받쳐놓고 나머지를 다 밀어 빼는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무슨 뭐 이런 종목들 받쳐놓고 시총 상위주들 받쳐놓고 나머지 뭐 IT OLED 관련주라든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런 주식들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로 받쳐놔서 지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동안 이제 IT하고 2차전지가 갈 때 바닥에 이제 저평가였던 종목들, 바닥에만 있던 종목들이 이제 고개를 슬슬 들고 있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화장품 반등이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바이오, 자, 그리고 엔터 뭐 등등 뭐 사드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바닥 탈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이 되죠. 악재는 항상 기회다. 사드 악재로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던 종목들, 지금 사서 모았던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화장품 섹터들은 이제 고평가가 아니었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거의 한 30% 구간대까지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충분히 지금 들어왔고, 이제 이 반등은 이제 지속되면서 한 40-50% 수익 구간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 구간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겠죠. 이제 자동차 섹터로도 돌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내수 섹터. 지금 이제 반등이 안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은 이제 내수 섹터예요. 근데 이제 내수 섹터, 음식료 관련 업종들, 그리고 무슨 뭐 의류 관련 업종들, 이런 섹터들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고배당주,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고배당주, 이런 섹터들로 이제 수급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성장 모멘텀만 가지고 올랐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이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죠, 지금 이미. 자, 2차전지,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2차전지 이제 꼭지 잡았다. 꼭지 잡을 거다. 그리고 IT 이제 무너질 거다. 무너지면 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흐름 한번 만들고 바닥을 다지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서 2년은 걸릴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이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오는 구간, 이제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은 한 3개월, 한 12월 이후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까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전지 폭락은 예정되어 있었다.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그래서 막 가는 동안에도 지금 자리에 사면 사실 뭐 단기 매매 성향으로는 운영을 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장기 투자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 철저하게 바닥주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갈 때 2차전지, IT, 기존 대장주들이 갈 때 소외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판이 뒤집혔는데, 이렇게 된 흐름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한 거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던지고 이제 IT, 2차전지에 올라탔어요. 이렇게 올라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들이 다 꼭지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바닥에서 매집해왔던 외국인들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지금 이제 다시 개인들 물량을 받으면서 바닥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기간을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힘든 구간이 항상 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내 능력을 회사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무언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 3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몇 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차면 다시 이제 취직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취업난에 시달릴 때는 더 그렇죠. 내가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할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을 했다 이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서울대 연고대 갔어. 공부 잘해서 연고대 가서 1학년 때 이제 술 좀 퍼먹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잘하고 취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취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세상에 딱 나오니까 연줄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라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 뭐 아는 동생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이라는 데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봉이랑 이런 거 좀 주는데 정직원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2명씩 뭐 짝을 이뤄서 뭐 경쟁 시키는 식의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해갖고 2년 계약해서 이 2명 중에 1명만 이제 정직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거의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거의 뭐 20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뭐 회사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스스로 해서 그 업무량을 맞춰서 무언가 성과를 내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년 있다 거기서 이제 퇴사를 했어. 그 2명 중에 1명이 되지 못했는데 그 자기랑 그 경쟁을 했던 그 사람은 이제 뭐 삼성 쪽에 인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 무언가 혜택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관뒀어요. 근데 이제 페이가 맞지 않는 거야. 그래도 이때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삼성 다닐 때는 연봉 3천 이상의 옵션 달고 2년 근무를 했는데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려니까 무슨 연봉 2천에서 2,500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연봉 2천, 2,500 받고는 일을 못 하겠어.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면접만 보고 다니고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점점 경쟁 구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30이 넘었는데 지금도 3년 거의 한 5년 가까이 쉬면서 아직도 중소기업은 취직을 안 한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삼성 같은 그룹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잘 찾아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맡아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보통 보면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 나한테 확실하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곳에 취직을 하고 싶다 보니까 고학력자들은 이런 거 저런 걸 따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금 구간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람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긴 인생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고 하는 거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이제 마인드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잡혀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무언가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계속 떠나가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주식 시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부정적이면 주식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익혀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동업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가는, 그 성장해가면서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을 내가 자산을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 보유 자산을 덩치를 키워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나중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단기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오랜 나의 마인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보는 경험, 무슨 뭐 성공해보는 경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내가 몇 년 동안 축적을 했을 때 마인드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힘들다 그래갖고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내 투자 자산이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손실 그거 끽해봐야 마이너스 5% 10% 찍혀있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구간에 내 진입했는데 손실을 그만큼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제 상황이 돌아섰을 때는 수익은 굉장히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즐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IT 꼭지 부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작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따라잡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폭락이 왜 확정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버블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2차 전지 대장주들을 좀 일부 그냥 뽑아놨습니다. 이거를 뭐 전부 다 뽑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일부를 뽑아보면 포스코 캠텍이 PBR이 3배였고 일진머트리얼즈가 PBR이 4배, 코스모 신소재가 뭐 3배에서 4배 사이, 우리산업이 4배, P&E 솔루션은 그나마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자, LNF는 뭐 PBR이 8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PBR은 청산가치를 뜻한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BPS나 PBR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기준을 볼 때, 살필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BR입니다. 그리고 PER은 지금 시장 평균이 PER이 지금 9배에서 10배를 기준으로 본다고 봤을 때 PER이 뭐 기본 뭐 40배, 100배, 20배, 100배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돈을 그렇게 벌고 있지 못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 버블 구간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기간이 지금 거의 뭐 저번 주, 이번 주 이렇게 해갖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 이번 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무너지는 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짚어보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버블을 만들게 되면 2015년에 그렇게 버블을 만들었던 게 바이오였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받쳐줬지만 실적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버블을 만들었던 거죠. 그 버블은 화장품이고 바이오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버블 구간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거고 지금 상승을 크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이오 섹터 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뭐 10억 20억 벌다가 막 갑자기 2년 3년 후에 뭐 100억 500억 벌고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바이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장품 섹터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구간에서 화장품 섹터를 관심 두건 철저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는 종목들만 추려야 됩니다. 그렇게 추려서 우리가 편입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고평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뭐 한국콜마 화장품 대장주들이 뭐 있죠? 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무슨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게 대형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조금씩 잡히는 기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억 1조를 벌어. 1조를 버는데 갑자기 2조 5조 이렇게 벌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기업들이 시총이 무슨 해봐야 뭐 몇천억 되고 뭐 그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PBR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도 갑자기 기업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싼 구간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매출이 많이 나가고 뭐하고 해봐야 상승 탄력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진행이 돼야 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시점에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다.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중에서 이들끼리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많이 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로 이제 지금까지는 2차 전지라 그래갖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주가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실적에 연동이 돼서 이 중에서 이제 진짜가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꺾일 거라는 거죠. 이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조정이 끝나면. 이 조정이 끝나는 거는 언제쯤일 거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 차트를 볼게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업황이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이제 이쪽 뭐 전기차 관련 이쪽 중에서는 상승은 많이 했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선거에 있던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뚫고 내려갈 건데,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한 50% 사이, 그 정도면 이제 하락 구간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진정이 되고 다시 이제 매집 가는 구간이 내려올 거다. 그 구간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전기차 섹터들은 대부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중에 반등이 한번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반등보다는 하락이 계속 커지는 그런 구간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를 해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34,000원을 이제 35,000원 가까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한 만원 구간일 때부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근접했던 구간이 많았어요. 만원권에서 15,000원 밑에 구간, 12,000원, 만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 거의 한 7, 8개월을 이렇게 바닥을 다졌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이제 매집 가는 구간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추세를 돌려서 이제 중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구간은 15,000원 밑에 구간, 여기 61선을 깨고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 61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이런 자리에는 이때 매집을 해놓지 않았으면 사실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면 이건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단타꾼들이나 하는 매매법이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단타를 사람들은 무슨 뭐 하루 뭐 일주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건 스캘핑입니다. 단타가 아니고, 단타는 제 기준에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손절을 잡고 가야 돼. 단기 매매. 그러면 이제 중기 매매는 뭐냐? 6개월에서 1년. 자, 하락 추세에는 중기 매매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락 추세에는 지수 하락 추세. 매매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자, 상승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잡아서 6개월에서 1년을 보유하는 게 이제 중기 매매예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장기 매매는 장기 투자.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무조건 2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기준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자, 포스코 캠텍은 그래서 지금 고평가 구간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고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진입한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모아가야 될 시점이 올 거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서 이제 상승을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 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이 3개월, 6개월 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다시 매집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겠죠. 그리고 좀 빠르다 그러면 매집 기간이 한 6개월. 예를 들어 하락을 한 6개월 했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매집 기간을 거칠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매집 가는 구간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구간까지 바닥을 다주고 나서 이제 턴을 할 거다. 그럼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이제 다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2차 전지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얘가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금 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펴보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이런 그림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내가 말만 해봐야 나중에 내가 증명할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저는 80% 이상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70%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80% 이상의 확률을 점친다는 건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20%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변수가 없으면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 될 거라는 거. 왜?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저는 이런 추세가 꺾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집이 가능했던 구간은 이제 10,000원에서 15,000원 밑에 있던 이런 224일선, 까만 선이 224일선이라고 그랬죠. 상승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이 이제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었다. 이런 구간에 이제 매집을 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한 1년 전쯤 되겠죠. 1년 전쯤 되겠고, 지금 2015년도가 가장 이제 바닥에서 모아가기 좋은 적기였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가 LG머티리얼즈가 거의 뭐 5,000원, 7,000원 구간이었어요. 10,000원 밑에 구간. 그 구간에서 뭐 이제 한 1-200%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 눌림을 준 거죠. 그리고 시세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0원 구간에서 12,000원, 10,000원 구간에서 15,000원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 포지션을 주고 나서 시세가 3-400%가 터졌어요. 시세가 이렇게 한번 터졌으면 이건 조정은 무조건 6개월에서 2년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조정이 한 3분의 1 정도 하락을 하고요. 나머지 그 하락하고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든 아니면 조금씩 밀리면서 빠졌다가 한꺼번에 올렸다 다시 눌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합해서 보통 이제 최소 한 2년이 걸려요. 이렇게 시세가 한번 터진 종목들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 오랫동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윗구간에서 잡았던 사람, 지금 약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던져야 되고요. 이게 만약 이 꼭지에서 잡은 사람 지금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등이 나오는데, 이 꼭지에 잡은 사람은 이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위험해. 지금 자리에서 잘라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45,000원 이게 최고 꼭지에서 잡았다 그래도 지금 구간은 거의 손실이 거의 한 20몇 프로 구간이니까 지금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집 구간을 보면 매집 구간에서 거의 뭐 한 3-400%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20,000원 구간에서 13,000원까지 빠졌으면 지금 한 3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빠질 거예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꼭지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날 거란 말이에요. 한 7-80% 빠질 거라고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 동안에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시점을 보면 6월달에 이제 한번 터지고 지수가 이제 무너졌을 때 6월달부터 9월달에 거의 뭐 폭락이 나왔죠. 근데 9월달에 꼭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게 올라갔다는, 이건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버블 구간이죠. 이게 왜 올라갔을까? 시장이 무너질 때 이제 급등을 만들면서 뭐라 그래, 지수를 받쳐줄 종목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2차 전지였고 그게 IT였어요. 지금은 이제 흐름이 바뀔 거예요. 지수가 많이 갈 거예요. 지수가 2600을 넘어서 저는 이제 300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장은 IT가 아닐 거예요. 이제 대장이 바뀌어서 이제 대장이 한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IT 단 한 섹터만 움직였죠. 나머지 섹터는 다 빠지고 다 소외되고 IT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IT가 위에서 조정을 받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박스권거리면서 위에서 거의 머무는 기간이 좀 오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이 지금 자동차하고 통신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대장주가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화학, 철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이제 다 섹터들이 이제 다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이 확대돼서 주식 시장에 싼 종목이 없을 때, 이제 싼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이제 버블이 굉장히 끝자락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시장은 이제 폭락장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 구간은 언제 나오냐?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항상 시장이 무너져 왔어요. 그 주기가 보통 2008년, 1998년에서 IMF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해서 10년마다 왔는데, 올해는 좀 흐름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IMF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버블이 확대가 되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 텀이 2, 3년은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폭락이 오려면 한 2, 3년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2, 3년 딱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자율주행이 2021년 돌아온다고 봤을 때 지금 2018년에서 2021년, 그리고 무슨 5G가 인프라가 이제 다 확대가 돼서 이제 전 도로에 깔리고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갖고 스마트 공장들이 확대가 되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한번 거품이 쫙 빠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돈을 많이 쓸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내수가 죽어버리겠지. 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구가 줄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언제 한 번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4차 산업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서민들만 돈이 없고 서민들만 힘든 거지, 기업은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아서 그 돈으로 돌려서 일단 경기는 살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그 시점일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터질라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슬슬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0.001%인가? 0.01%인가? 뭐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지금부터 이제 상승할 거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올 때, 그때가 어딜까를 살펴보면 이제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얼추. 왜냐면은 서민들이 보면 주택, 부채가 다 뭐예요? 집 사서 부채 진 거란 말이야. 서민들이 월세 사니까 지겨워. 맨날 이사 다녀야 되고, 뭐 세 올려달라 그래야 되고, 전세 올려달라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돈 빌려준다 이거 돈 빌려고 다 집 산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그건 이제 나라에서 조장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서민들이 다 빚을 떠안았어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한다면 일단 경기를 살려야, 뭐 대통령이면 솔직히 말해서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러면 대출 규제 풀어주고 뭐하고 해서 너도 나도 해갖고 빚져갖고 뭐하고 소비하고 하면 결국은 소비를 하니까 경기는 살아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경기를 살려놓으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죠. 그 전에 이명박 정부랑.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제 거품이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품이 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대통령들이 이제 다 떠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정부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줄이고자 지금 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강하게 피면서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버블이 확대되고 확대되면 나중에 무너질 때 정말 그거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무너질 건 무너지더라도 미리 이렇게 규제를 해놔서 그 버블을 굉장히 좀 작게 유지를 해놓으면 무너졌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 한 2년 전부터 집을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그래갖고 2년 전부터 서민들이 집을 많이 샀는데 이것들이 보통 보면 고정금리가 묶여있는 게 이제 3년에서 5년이에요. 이렇게 고정금리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고정금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채를 상환해야 될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거기다 일자리가 계속 줄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갚아야 될 빚은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는 더 가벼워지겠지. 지금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같은 거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뭐야 뭐 그 운동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최저시급 올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물가는 뛴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물가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또 이제 그리고 FTA 같은 거 뭐 농민들이 반대하고 뭐하고 해서 신흥국이나 FTA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물가를 못 잡아내면 서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나올 거다. 지금 당장이 아닐 뿐이다 라는 걸 알면 돼요. 지금은 세계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에 이제 슬슬 진입하려고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이 버블이 확대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가 이제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도 그런 시점이 이제 다가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도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도 봐요. 이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이제 끝났다고 제가 얘기한 거는 뭐 6월달 이 구간부터예요. 이 구간부터가 아니면 6월달, 7월달, 8월달부터일 거예요. 아마 8월달부터. 아, 2차 전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틀렸네 이렇게 다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자리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치자고, 내가 지금 마우스 갖고 있는 자리에서 이거 먹자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이렇게 눌려있는 이 시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자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로 치면 뭐 50%에서 70% 이런 뭐 50%에서 90%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 바닥에 샀으면. 이 중기 단기 바닥에서 샀으면 한두 달 동안 50% 70%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이지 이거 정상적인 가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아도 이런 구간에는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초기 진입은 이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확대해 놓은 사람들은 이제 팔았다가 이런 시점에 다시 진입하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왜? 수익을 이미 내가 챙겨놨으니까. 근데 내가 코스모신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종목에 수익을 챙겨놓은 게 없는데 이런 자리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투기 관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점을 포착할 수 있어서도 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하고 하면 이 대체는 뭐가 될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소차. 수소차가 미래에 뭐 어떻게 대박이 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수소차 관련 모멘텀으로 엮여있는 섹터들, 그런 뭐 자동차 부품주들 진짜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뭐 PBR이 0.5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종목들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적자 기업들 말고. 그런 거 찾아서 지금 보유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수익으로도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수익으로도 제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여기 빠질 때 뉴스가 나와요. 우리 산업이 빠질 때 테슬라가 뭐 직원을 무슨 뭐 400명을 감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납품 중인 우리 산업에 악재가 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냥 비싸니까 빠지는 거야, 비싸니까. 그런 악재 뉴스나 호재 뉴스는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지, 원래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판단하고 그 회사가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제 차트라는 거는, 이게 지금 심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는 거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다 보면, 기본적 분석에 이제 소홀하게 돼요. 맨날 단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테슬라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이 테슬라에다만 납품을 해요? 테슬라에다 납품하면 테슬라가 얘네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할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비싸니까 빠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산업만 빠졌어요? 동섹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동섹터 종목들이 빠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15,000원에서 40,000원까지 200% 이상 갔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근데 덜 간 거지. 뭐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종목들보단 덜 간 거예요. 왜 덜 갔을까? 모멘텀이 약했으니까 덜 가는 거죠. 우리 산업은 지금 32,500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한 20-30%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한 50%에서 70% 빠져야 된다. 왜? 거품이 많이 껴있으니까. P&E 솔루션도 지금 뭐 빠져봤자 지금 자리에서 무슨 한 20-30%면 하락이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50%에서 70% 빠져야 된다. 자, LNF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벌이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기업이에요. LNF 같은 경우는 PBR이 8배인데 이렇게 고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죠. 굉장히 그 기술력이 좀 독보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섹터가 무너져서 실적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PBR이 많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해볼 만하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많이 빠질 건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이 7,000원이었어요. 7,000원 구간 때부터 거의 한 2년 동안 뭐 500%, 600%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빠질 때 50%, 70%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500% 올라오고 내려올 때 50%, 70% 빠지면 적게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2년 동안 700% 올라왔다는 건 그냥 작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잡주도 아니고. 잡주들은 무슨 뭐 2000%씩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버블이 확대된 거고, 이 정도 버블이 확대된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린다는 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그리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버블이 더 확대된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2차 전지는 바닥을 만들고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잡히고 만약에 상승을 이제 다시 해준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지수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함께 상승해서 이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시장이 전체가 함께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IT 같은 경우는 아예 꺾였는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외국인 물량, 기관 물량하고 개인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끝났다고 봐야 되고, I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대장주 수급을 보면 삼성 SDI가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온다는 건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근처에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수급이.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개인 수급이 확대돼가지고 꺾이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왜?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빠진 폭이 보면 한 20-30%씩 빠졌어요, 다. 거의 20-30% 고점 대비해서 한 20-30%씩 지금 다 빠졌다. 그럼 반등이 한번 나오겠지.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이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이제 다시 하락을 시작할 건데, 그 하락 시점이 아마 커질 거다.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이 외국인 수급을 개인 수급이 이제 다 받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2차 전지는 바닥까지 다시 올라면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거다. 그 구간에 지금 있는 바닥에 있는 섹터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사드 관련주, 내수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구간에 수익을 충분히 챙겨놓고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매력적인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실적 부분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면서 그 실적이 먼저 확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죠. 바닥을 먼저 턴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는 이제 채워가면 되겠다는 거죠.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면 진입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락은 이제 시작했다. 그럼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지켜보면서 그 하락이 마무리되었을 때 다시 우리는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거는 전기차가 망하지 않는 한 살아있는 모멘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폭등하고 있던 원자재 수요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그 원자재 말고 대체 원자재를 찾아서 그런 걸로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든가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매출이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구간에는 지금보다 한 30%에서 50% 평균적으로 그렇게는 빠지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렇게 빠진 다음에는 먼저 돌아서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올 건데 그건 이제 실적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일 거다. 2차 전지 섹터는 왜 이게 거품이 커졌냐면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 거품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턴하는 구간에도 그렇게 싼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IT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락폭이 2차 전지보다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IT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거의 저평가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 이제 도달한다 그러면 3D 낸드 그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무조건 포트에 채워야 되겠죠. IT는 이제 뭐 4차 산업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인 거고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확대될 수 있겠죠.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구부러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면 이제 사용처가 늘어나면 당연히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 이제 뭐 3개월에서 한 2년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 그 구간 동안 이제 뭐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흐름을 달리할 거다라는 거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 이제 3개월에서 2년 후에, 이제 흐름을 달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까지 이제 잘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통신 섹터가 다음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해서 통신 섹터에 지금 비중을 확대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주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블을 만들고 거품을 만드는 그 시점에 수익을 챙겨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다시, 자금을 이제 순환시키는, 돌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시점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빠지는 과정, 그리고 빠지는 이유, 이제 다시 모멘텀이 부착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대장주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수급 추이를 살피면서 실적을 이제 연동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조정 마무리 시점에 장기적인 대장주를 포착해서 잡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진입 포지션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못했는데, 그렇게 보유를 못하다 보니까 2차 전지하고 IT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외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소외된 구간을 이제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수가 다시 돌아설 때는 이제 얘네들은 빠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걔네들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수익을 많이 챙겨내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 놓으면서 그 수익으로 다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우리는 포트에 차곡차곡 쌓아서 저축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제 새로 주도주로 부상하는 섹터와 함께 진짜를 추려서 포트에 담아낼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빠지면 이제 2차 전지라고 이름만 달고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들과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뉠 거라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적을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폭이 확대돼갖고 적자로 돌아선다든가 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 인정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로브콜을 보내고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PBR도 내려올 거고, 왜? 기업 가치가 커질 거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PBR도 내려오고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빠져서 이제 적정 가치에 도달하고 그 근처가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 실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종목들을 이제 추려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2015년도에 올라갈 때 다 올라갔어요. 지금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많이 가는 놈하고 안 가는 놈하고. 지금 먼저 움직였으니까 함께 움직이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오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만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제약주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런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바이오나 화장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 함께 가는 거는 업황이 너무 좋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니까, 그 대신해서 이거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이 옆으로 돌다 보니까, 함께 섹터가 다 움직이는 거고,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매집이 되고 이제 갈 때는 이제 실적 부분이 확인돼서 진짜들만 갈 거다. 가짜들은 다 걸러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 진짜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진입 시점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좋은 자리가 온다. 그런 자리에 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자리 있잖아요. 처음에 LNF가 매집되었던 뭐 7,000원 자리는 이제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 자리에 산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서 4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3만원에 챙기고 4만원에 챙기고 조금씩 챙겨놓고 내려올 때는 그냥 조금의 비중만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차피 샀던 자리까지 안 내려오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3만원이 꼭 질지 4만원이 꼭 질지 5만원이 꼭 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꺾이기 전엔. 그러면 3만원을 챙겨놓고 4만원을 챙겨놓고 이렇게 꺾였을 때 지금 33,000원을 조금 챙겨놓고 최소 비중만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하락이 확정된다고 봤을 때. 그럼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에서 어차피 평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7,000원 구간까지 다시 안 갈 거니까. 기업이 뭐 망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7,000원 구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다시 이제 무언가 모멘텀이 있고 진짜 이거 될 거다라고 보이면 이런 구간에 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때는 또 이제 지금 이 동그라미처럼 이 자리는 거의 이제 진짜 최고 바닥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 자리까지 진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바닥에 예를 들어서 3만원에 샀으면 4만원에 샀으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자리는 항상 이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닥에 샀으면 이런 자리는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뭐 12,000원에 샀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 자리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하우하고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평가 부분이 해소되고 이제 저평가에 접어들거나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고평가 부분이 적정 가치 이하의 주가 수준에 진입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입 시점을 봐야 된다. 차트는 후행 지표일 뿐이고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진입 시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2차 전지 이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 경험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와 그런 섹터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또 경험을 만들어 주겠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면 시장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고 내 평생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가장 안 좋을 때 항상 바닥을 만들고요. 가장 좋을 때가 항상 꼭지가 됩니다. 자, 가장 안 좋을 때,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뭐 있을까? 조선, 건설, 자동차,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있겠죠. 이제 화장품은 돌아섰으니까 이거 세 개라고 보자고. 조선, 건설, 자동차. 뭐 이전에는 철강도 있었어요. 자, 자동차하고 철강은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철강은 뭐가 있을까? 모멘텀이. 스마트 팩토리. 예를 들어서 공장 자동화가 되고 뭐가 되면 이 제조업도 다 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설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조선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저런 산업구조 전반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 산업이 호황이든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든 조선 산업이 호황이든 철강은 되는 거야. 근데 자동차가 지금 모멘텀이 있죠.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다 죽고 있고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 심하다. 그런 의견에는 다 거의 비슷한 의견을 대고 있어요. 왜? 건설이는 집이라는 거를 자기 돈 갖고 산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빚져 갖고 샀단 말이에요. 그 빚은 다 은행에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빌린 사람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갚아서 그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금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설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왜? 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새로 일을 해서 새로 빚을 지고 새로 돈을 갚아나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일자리가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애 날 시간이 어딨어. 점점 확대가 되겠죠. 후진국들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또 확대가 될 거고, 인구는 점점 감소할 거라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더 잘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인구는 감소할 거라는 거지.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석유 산업이 끝나가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또 지금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받고 있어요.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럼 조선 산업은 이제 나중에 모멘텀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력이나 예를 들어서 배에서 뽑아내는 이제 수력이나 무슨 뭐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람이 더, 뭐 태풍 불고 뭐 가면 바람이 더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무언가 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뭐 산업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 산업에 이제 좀 연계해서 무언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석유 산업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업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금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거의 뭐 90%라고 봐야 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 부담을 로봇이나 뭐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좀 힘들고 뭐하고 할 때 조선소 가갖고 몇 개월 있어 본 적이 있는데, 배를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골격 만드는 거는 이제 뭐 만들어서 나오지만, 조립품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만들어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용접하고 무슨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기본이 이제 뭐 다 용접, 무슨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거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계로 하기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자리에다 새로운 걸 붙이고, 그때마다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뭐가 달라져야 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조립품으로 다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기술력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집들이 다 부채로 있다. 현금 100%로 산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도 부채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 보면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고, 철강, 유보율이 엄청나죠.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채가, 철강 기업들은 거의 부채가 없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이들은 이제 훨훨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이제 다른 사업을 막 하고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 ICT,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쪽이랑 해서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 갖춰나가고 있잖아요. 이 철강 기업들 왜?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섹터는 뭐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입니다. 또 중국 같은 데서도 이제 뭐 공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경 파괴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철강 산업은 치킨 게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축해 놓은 그런 뭐 인프라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계속 그대로 있고, 아니면 확대된다든가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 자동차 때문에 일단 수요가 확대될 게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있겠죠. 수혜가 있겠죠. 철강 섹터는. 포스코가 지금 주가 흐름이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 가장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자, 2차 전지 폭락은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폭락이 예정되었고 이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시점은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닥을 진짜 잡아가는 시점까지 왔을 때, 기술적으로 봐도 못해도 30%에서 50%,
지금 자리에서 꼭지에서가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30% 50% 이제 적게 빠질 종목들이 이제 한 30%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한 70%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그에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PER만 보면 실적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게 PBR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제 이 PER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된다든가 이게 맞춰지는 부분들이 보이면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대돼서 이제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마존보다도 비싸요, 지금. PR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수많은 2차전지 관련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 중에 진짜를 가려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 큰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중단기적으로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한 고평가 구간이 있어서 지금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너무 고평가 되어 있어서 빠진다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2차전지의 폭락,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I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IT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지, 또 이런 종목들, 이제 IT 섹터는 2차전지보다 하락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오래 이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더 빨리 조정을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쏟아지는 OLED 그 물량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조업 위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IT 중에서도 이제 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 다른 분야에 있는 IT 기업들은 좀 흐름을 달리하는, IT도 그러니까 제조업 말고 다른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컨텐츠라든가 무슨 뭐 서비스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업들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그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 IT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내일 짚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뭐 장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는 좀 잘 견뎠어요. 우리 계좌는 그동안 뭐 미리 많이 빠져서 견딘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견딘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상승장에는 더 수익을 확대를 하고, 하락장에는 지금처럼 빠지지 않는 그런 계좌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수익을 빠르게 쌓아가면서 왜 이렇게 수익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쌓일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츰차츰 영상으로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 텐데요.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본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5주 동안 토요일날마다 생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토요일날마다 생방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다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단기 포지션을 잡아낼 수 없어서 이렇게 손절없는 매매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도 생방송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그 언급드렸던 다섯 종목이 지금 다 괜찮잖아요. 흐름이 지금 다 괜찮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고, 과거에 6월에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6월달에 추천주를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추천주들이 6월달부터 뭐 8월, 9월달에 거의 뭐 투매장 만나고 뭐하고 했으니까 많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그때 비중을 확대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수익 전환해서 수익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로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은,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자, 이제 10월 말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추천드렸던 그 종목들 매달 이제 뭐 중간 점검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진짜로 이만 마무리 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 시청은 꼭 좀 해달라. 그래야 나도 보람이 생기고 더 열심히 영상 제작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돕고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진짜 마무리 지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I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